이번 장에서는 전위 학습이라고 하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로는 전위 학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전 학습망을 활용할 때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경망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이미지 데이터 셋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습 프로젝트를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략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략습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신경망이 어떤 과제에서 얻은 기존 지식을 비슷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미 학습해서 얻었던 모델의 가중치가 이제 기존 지식에 해당이 되고요. 비슷한 다른 문제라고 하는 어떤 딥러닝 기반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앞에 요 모델이 분류기 모델이었다면 비슷한 다른 분류기에서 요 웨이트를 가져다 쓰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과제에서 이 기존 지식이란 무엇인지 여기 앞에 있었던 기존 지식이요. 기존 지식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추출된 특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처 맵 같은 거, 기존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요 피처 혹은 피처 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익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딥러닝 분야에서 전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더 짧은 시간에 적은 양의 데이터로 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고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신경망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돼요. 그리고 전위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지넷 등과 같은 이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벤치마크용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를 간단히 재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문제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드는 수고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지금과 같은 이미지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의 확산을 가져오는데 아주 기여한 데이터셋인데요. 라지 스케일 데이터, 즉 이미지넷이 어떻게 보면 비전계의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 규모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1000개의 클래스를 제공하고 각 클래스마다 약 600에서 한 1000장 정도의 학습 영상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개 곱하기 1000장 하면은 100만 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어떤 태스크, 어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셋을 모을 때 100만 장을 크롤링하고, 즉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먹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습이 한번 이루어진 모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델을 지금부터 재사용을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수집한 별도의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100장이다, 1000장이다,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데이터셋이다 하더라도 이미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이 100장 혹은 1000장 내가 모은 데이터로 재학습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완벽하진 않지만 이 100만 장 더하기 1000장을 가지고 학습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능도 좋고 더불어 이렇게 성능이 좋다는 것은 이미 이미지넷을 활용한 성능의 어떤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수집에 드는 수고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굳이 모을 필요가 없다면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학습된 기존 지식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뒤로 가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전이학습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화 성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이 너무 똑똑하고 데이터셋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고르고 그 패턴을 익히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을 외워버린다고 했었어요. 그런 게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전이학습을 활용하게 되면 그럴 일이 없겠죠. 왜요? 적당히 똑똑한 모델에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얻은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다가 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많은 데이터셋,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 학습했다는 뜻은 케이스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미 웬만한 지식은 다 배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이학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신경망이 어떤 과업, 분류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보셔도 돼요. 어떤 과업을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지식을 학습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유사한 과업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어떤 과업은 이미지넷과 같은 1000개의 물체를 분류하는 태스크였는데요.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것이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어떤 이런 분류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사한 과업에 해당하잖아요. 분류기니까요. 단지 기존의 이미지넷을 가지고 해결했던 과업은 1000개의 물체 분류기. 이번에는 고양이와 개만 분류하면 되니까 이진 분류기죠. 네, 이럴 때 우리 전이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이학습을 한번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 데이터셋을 몰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넷을 갖다 쓰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단순하게 고양이와 개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전이학습을 사용하면 빠르다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한 비슷한 데이터셋을 몰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다?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00개의 물체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이고 우리는 그러면 유사한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사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3개의 물체를 분류하는 기존 데이터 오픈소스 데이터셋이 있고 1000개의 물체 분류를 하는 오픈소스 데이터셋이 있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된다? 그렇죠?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확보되어 있는 쪽으로
먼저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이미지넷을 전이학습의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고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이제 신경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예를 들면 VGGnet, 구글르넷, 레지넷과 같은 어떤 좋은 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넷을 누군가가 학습을 해놨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는지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뭐 VGG넷을 가지고 성능도 보고 구글 르넷도 보고 레지넷도 보고 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녀석을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VGG16 신경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GG16 신경망을 활용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리고 그때 이미지넷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VGG16을 이용해서 이미지넷을 학습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받아야 돼요. 즉 다시 보면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포함하는 VGG16 모델을 내려받은 다음 분류기를 제거하고 해결하려는 문제의 분류기 부분을 새로 만들어 추가한 후 새로 구성한 신경망을 학습한 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이런 거죠. VGG16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 이미 이 VGG16 모델은 학습이 완료됐어야 돼요. 이미지넷으로. 그런 녀석을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 그래요. 이런 사전 학습된 모델. 네.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은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분류기를 제거하고 분류기를 새로 만들어서 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VGG16 모델을 가지고서 이미지넷을 학습을 하게 되면 맨 뒤에 FC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파트, 여기가 분류기 파트거든요. 여러분 그 인공신경망이 크게 피처 익스트랙터랑 클래시파이어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뗍니다. 분류기는 새로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 일단 이미지넷은 1000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거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개와 고양이라고 하는 2개의 대상만 분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장 나이브하게 일단 기존 거 다 뗍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을 하는데 새로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유닛이 2개인 소프트맥스층을 추가하는 거예요. 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해서요. 요 중간에 들어가는 뭐 FC 레이어들이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요 예시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개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케라스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치를 포함한 VGG16 신경망의 오픈소스 구현을 내려받아 기반 모델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VGG16의 그 사전학습 모델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먼저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모델로 VGG16을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거에 이미지넷을 쓰면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라는 뜻이고 이 include 탑이 중요한데요. include 탑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이 딥러닝 모델을 줄 때 뒤쪽에 있는 분류기를 떼고 줍니다. 즉 피처 익스트랙터만 주고 뒤에 분류기를 뗀 상태로 주기 때문에 요 상당히 편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 include 탑을 true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면 직접 제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옵션으로
요 요 요 변수를 false로 지정해서 분류기 부분의 가중치를 인제 내려받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델의 개요를 출력해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베이스 모델의 서머리를 출력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게 인제 모델의 개요를 출력하는 겁니다. 모델의 개요를 출력해 보면 5 장에서 구현했던 VGG16의 신경망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밑에 FC 레이어 4096 없고 실제로 소프트맥스 1000개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코드 방식은 실제로 신경망 구현과 가중치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본인이 그 VGG16의 변형을 만든 다음에 이제 VGG 변형을 만들고 변형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뒷부분에 또 다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VGG16이고 요 뒤에 추가된 변형이에요. 그러면 요 앞부분에 대한 가중치만 가져다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신경망 구현 자체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VGG16의 가중치만 다운로드 받아서 요렇게 입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제 여기는 랜덤 이니셜라이즈 하시고 여기는 기존의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은 애초에 신경망 구현 자체까지도 함께 다운로드 받는 거고 어 그렇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서머리 출력했을 때 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트레이너블 파람 숫자랑 넌 트레이너블 파람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요 소리는 지금 픽스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파라미터가 없다. 즉 모든 가중치 웨이트 값이 어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값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만큼을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가중치를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non trainable 파라미터로 저 부분을 프리즈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리즈가 이제 뭐 냉동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가중치가 변경되지 못하도록 옵션 설정을 해서 프리즈 시키면 학습이 진행되더라도 즉 역전파에 의해서 웨이트 갱신이 이런 발생해야 하더라도 업데이트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non trainable parameter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특징 추출 부분에 해당하는 층의 가중치를 고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정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요 고양이와 개 이미지 분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쓸 건데요. 그때 VGG 신경망을 쓸 거고 요 앞에는 프리즈 시키고 요 뒤에만 재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VGG16 모델을 이렇게 케라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실제로 이렇게 레이어의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서머리를 찍어 보면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수와 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수가 있는데 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수가 바뀝니다. 어때요? 그쵸? 아까는 모두가 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였는데 지금은 모든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학습이 불가능한 즉 프리즈 되어서 고정되어지는 파라미터로 다 변경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피처 익스트랙터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VGG16 뒷부분에 그 뺐던 클래스파이어를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 추가를 할 거냐면 클래스 대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유닛이 두 개인 소프트맥스 층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층에 그 주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C 레이어를 태워야 되니까 플래튼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뒤에 FC 레이어 요 두 개짜리 소프트맥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개와 고양이에 대한 확률값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모델을 입력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모델 구현을 마친 거잖아요. 요렇게 뉴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 뒷부분에 요렇게 지금 분류기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50178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학습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뭐 학습 코드 같은 건 여러분이 직접 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 과업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럼 전이학습의 원리를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된 신경망이란 가중치 학습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거쳐서 신경망이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습이 끝난 신경망이란 뭐다? 베스트 모델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그 최적의 성능, 베스트 모델이기 위해서는 어떻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좀 거쳤겠죠. 그런 게 이제 바로 학습된 신경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학습이 끝나게 되면요, 우린 두 가지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신경망 구조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된 가중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경망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VGG16과 같은 실제로 그 설계, 뭐 합성곱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결합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델의 각 웨이트 값,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값이 실제로 이제 학습이 돼서 얻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학습된 가중치 두 가지가 결과물로 남게 됩니다.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내려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보통 어떤 새로운 신경망을 설계를 하는 사람들만 가중치를 내려받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습 중에 이 피처가 학습이 되려면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처가 학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학습하려고 하는 데이터, 내가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의 그 데이터를 보고서 모델이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사람 얼굴만 보여주게 되면 눈, 코, 입을 배우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패턴이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학습되므로 거의 모든 특징이 이미 추출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일반화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말, 우리의 모델이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되었느냐, 일반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델이냐 이런 기준이요. 결국 충분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왜 충분한 양의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셋이 중요하냐? 거의 모든 케이스를 다 그 데이터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다 인공신경망이 배웠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학습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특징까지도 포함되어 다른 신경망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넷으로 한번 학습을 했어요. 그 모델을 로드해서 그러니까 VGG16에 이미지넷으로 학습이 완료된 사전학습 모델을 가지고 개고양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 모델은 개고양이 문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넷 1000클래스 더하기 개고양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신경망이다 라고 보아야 맞다라는 겁니다. 자, 또 계속해서 전이학습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컴퓨터 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서리, 꼭지점, 다양한 도형과 같은 저수준 특징에서부터 눈, 원, 사각형, 바퀴와 같은 중수준 또는 고수준의 특징까지 다양한 특징을 학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인공신경망 예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저수준이고요. 네. 그 낮은 레이어, 앞쪽에 있는 레이어가 저수준 피처를 지칭하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뭐 여기가 중수준, 여기가 고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 보시면 저수준일수록 이런 어떤 엣지나 뭐 코너 혹은 블랍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하이레벨로 올라갈수록 실제 데이터의 어떤 사람이 인지 가능한 수준의 패턴을 보이게 되죠. 자, 이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수준 특징부터 중수준, 고수준 특징까지 다양한 특징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성곡 신경망이 포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세부 사항은 매우 많지만 1000장 또는 25000장 정도의 데이터로는 과업 해결을 위한 특징을 모두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100만 장으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전학습 모델을 쓰지 않고 개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그게 어떤 1000장 또는 25000장 정도의 데이터만 모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VGG16 모델을 학습을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모델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0장이나 25000장 정도를 가지고서는 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봤다고 할 수 없어서 저수준 혹은 중수준, 고수준이 제대로 학습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인 겁니다. 따라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배운 지식을 모두 내려받고 그리고 새로운 신경망에 포함시킬 수 있고 빠른 학습과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 그러니까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만 장 더하기 1000장, 100만 장 더하기 25000장 정도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전 학습 신경망을 또 사용해서 1000장 혹은 25000장을 또 별도의 그 전이 학습을 하게 될 경우 이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크래치 레벨에서부터 1000장과 25000장을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왜냐면 이미 그 우리가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트 가중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완전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한 스크래치 모델보다 훨씬 더 정답 가까이에 이제 이 웨이트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빠르게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학습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신경망의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경망은 단순한 것부터 각 층마다 복잡도를 올려가면서 특징을 학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아까 요 말이죠?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도를 높여가는 거. 네, 이 말이에요. 즉,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점점 그 피처의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학습된 특징을 우리는 피처 맵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런 것들 다 피처 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경망은 뒤쪽으로 갈수록 이미지의 특징적인 특징이 학습됩니다. 자, 보이세요? 뒤쪽으로 갈수록 이란 말은 중수준과 고수준 피처를 의미하는데요. 주어진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죠. 왜냐하면 고수준의 피처 보시면 사람 얼굴이 태반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페이스 레코니션을 위해서는 결국 요런 피처가 학습된다라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의 특징적인 특징이 학습된다. 그리고 첫 번째 층은 모서리나 곡선과 같은 저수준 특징이 포착되고 두 번째 층은 원이나 사각형과 같은 중수준 특징이 포착된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첫 번째 층의 출력이 두 번째 층의 입력으로 활용이 돼요. 즉 우리가
모서리나 곡선과 같은 특징들을 활용해서 원이나 사각형을 만들고 원이나 사각형을 활용해서 그다음 뭐 눈, 코를 만들고 눈, 코, 입을 만들어서 사람 얼굴을 만들고 이게 점점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미지의 특징적인 특징이 학습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 피처, 앞에 저수준, 그러니까 각각의 앞에서 학습된 피처의 조합이 그 다음 층에 어떤 어, 피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을 거쳐가며 보다 복잡한 특징을 나타내는 활성화 맵이 생성된다. 그리고 동시에 필터의 감수 영역도 점차 넓어진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리셉티브 필드도 점점 넓어진다는 뜻이고요. 고차원 특징을 인식하는 층은 입력된 특징 중 해당 대상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특징은 증폭하고 그렇지 않은 특징은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우리가 이제 요런 CNN 모델에 입력을 넣었어요. 그럼 뒤로 쭉 갈수록 이 클래스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 누군지를 맞출 때 그 중요한 피처 부분은 계속 하이라이팅 될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피처는 계속 그 반대로 억제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저수준과 고수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수준 같은 경우는 이게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이란 말이에요. 저수준 보세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따라서 대부분 일반적인 정보만 담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피처들은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보시면 특히 이 고수준 같은 경우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딱 맞춰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업에서 재사용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특징을 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뭔가 고수준의 특징까지도 유사한 정말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할 거라면 고수준의 피처도 프리즈 시킬 거고요. 고정시킬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수준의 특징만 고정시키고 중수준과 고수준은 프리즈 안 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전이 학습을 하기 위한 신경망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교수님이 간단히 이야기한 겁니다. 자, 뒤쪽 층에서 학습된 특징의 재사용성, 이 뒤쪽 층이라 하면 중수준과 고수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신경망의 뒤쪽 층에서 학습된 특징의 재사용 가능 여부는 기존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과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유사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관계가 매우 깊어야, 매우 유사해야 쓴다라는 거겠죠. 모든 이미지에서 모서리나 직선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저수준 특징은 서로 다른 가업에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수준 특징은 과업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이 쉽지 않죠. 따라서 원 도메인, 이미 지금 기존에 학습된 사전 학습 모델의 원 도메인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도메인의 유사성에 따라서 고수준 내지 중수준 특징의 재사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이학습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전이학습의 방식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먼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이학습 방식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로 이용하거나 그냥 이미 학습되어 있는 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거죠. 신경망 구조와 가중치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방법 1. 두 번째는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특징 추출기로 이용하거나 뒤에 분류기를 제거했다라는 의미죠. 다음 3. 미세 조정 등으로 이용하기. 그 다음은 뭐다? 이제 비슷한 과업이 아닌 유사하거나 다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미세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류기로 이용하거나 특징 추출기로 이용하거나 미세 조정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전이학습의 세 가지 방식 모두 층수가 많은 CNN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1, 2, 3 모두 어떻다?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 그럼 그 전이학습의 방식 첫 번째, 분류기로 이용하기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부터 해결할 문제는 견종 분류기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이거 진돗개, 세퍼드 이런 식으로 강아지의 종류를 알아맞추는 분류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로 이용하는 방식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가중치를 고정하거나 추가적인 학습이 불필요합니다. 네, 그냥 가중치 고정해서 쓰면 돼요. 추가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과업에 대해 학습된 신경망을 골라 직접 새로운 과업에 그대로 투입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매우 유사하고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네, 아셨죠? 매우 유사하고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학습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참 감사하게도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안에는 그 개라고 하는 강아지 레이블도 있지만 그 강아지의 견종도 함께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하이러키가 있어요. 1000개의 클래스라고 해서 딱 1000개의 레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1000개의 레이블 중 하나가 개라고 하는 클래스고 그 개라고 하는 클래스 아래에 또 이제 그 견종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 세부 견종마다 이제 데이터셋들이 또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견종 분류기를 사용을 할 때 감사하게도 진짜 그냥 이미지넷으로 학습되어 있는 사전 학습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결과만 잘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넷 데이터에는 개 이미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종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특징의 상당수가 이미 추출되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라이브러리를 먼저 임포트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 학습된 VGG 신경망과 가정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델에 VGG 16이라고 하는 신경망 모델도 다운로드 받아지고 여기도 실제로 지금 웨이트도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웨이트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채우게 되죠. 끝에 보시면 이 include 탑도 true이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터랑 클래시파이어랑 같이 나란히 있게 되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맨 뒤에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얻을 수 있는 모델 자체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이제 입력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로드 이미지 쓰고 로드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numpy 배열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NN 모델에 입력을 넣을 수 있도록 리쉐입을 하죠. 여기 모델에 입력할 수 있도록 배열의 모양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VGG 모델 입력을 위해 이제 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프리프로세스 인풋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준비된 모델에 입력 이미지를 태워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모델 프리딕트 하게 되면 하면서 입력 이미지를 넣으면 여기 확률 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블 0,0을 담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세퍼드라고 정답이 나오고 실제로 확률 값은 이
입력으로 들어온 영상이 세퍼드일 확률은 99.72%라고 이렇게 VGG16을 태워서 나온 결과를 출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전이학습 방식은 특징 추출기로 이용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 추출기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터는 두고 뒤에 새로운 분류기는 설계해서 집어넣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할 과업은 개고양이 이진 분류기예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학습한 CNN의 특징 추출기 부분 가중치를 고정하고 분류기 부분을 제거한 다음 새로운 분류기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렇죠? 자, 특징 이 가중치 앞에 피처 추출기는 피처 익스트랙터라는 이 가중치 고정, 그리고 뒤에 기존에 있던 분류기 제거, 새로운 분류기 추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원 도메인은 데이터셋과 새로운 가업이 큰 차이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러니까 요 이렇게 특징 추출기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도 이 목표 도메인이 원 도메인과 큰 차이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는 고양이나 개 이미지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고양이 분류기와 같은 새로운 가업에 사용할 수 있고요. 즉,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고수준 특징을 다른 가업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수준 특징이라는 게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이렇게 레이어가 뒤로 갈수록 여기는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 해가지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입력 학습하는데 사용한 영상 자체의 패턴 혹은 특징을 배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지넷 안에 우리는 이미 고양이와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쩌다 이 고수준도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가중치를 모두 고정하고 새로 추가한 분류기 부분의 전 결합층만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요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모델을 활용할지는 지금 써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VGG16이면 VGG16 그 뒤에 있던 FC 레이어 4096 두 개랑 그 소프트맥스 1000개짜리 떼고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 2개짜리 추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싹 고정시키는 거. 네. 그래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분류기 부분은 원 분류 가업에 특화된 경우가 많고 이후 모델이 학습된 클래스 셈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미지넷은 1000개 이상의 분류 클래스가 있으므로 기존 신경망의 분류기 부분 역시 1000가지로 분류하도록 설계 및 학습되었으니까 개, 고양이만 분류하면 되는 새로운 과업에서는 새로운 분류기 부분을 만들어 추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 말이 이제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소프트맥스 그 FC 레이어 2개짜리로 변경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이학습 세 번째 방법은 미세 조종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죠? 뭔가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고정시켜서 가중치를 재학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배울 미세 조종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셋이 이제 예를 들어 원 도메인이었어요. 근데 풀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도메인이 원 도메인과 완전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도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세 조정하기라고 하는 방법은 목표 도메인과 원 도메인이 많이 동떨어진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미세 조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의 정의는 특징 추출에 쓰이는 신경망의 일부 층을 고정하고 고정하지 않은 층과 새로 추가된 분류기 부분의 층을 함께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미세 조정을 할 때 피처 익스트랙터 전체를
어 프리즈 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고정시키고 일부는 프리즈 시키고 일부는 프리즈 안 시키고 요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특징 추출기 부분을 재학습하면서 고차원 특징의 표현이 새로운 과업에 적합하게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파라미터가 튜닝 그 웨이트 값이 약간씩 조금씩 바뀐다라고 해서 미세고요. 이제 새로운 과업에 적응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라는 말을 썼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미세 조정이라는 의미는 그렇다. 중요한 거는 미세 조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정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고정시키고 여기는 학습하고 여기만 고정시키고 여기 학습하고 아니면 전체를 다 학습하고 이렇게 미세 조정을 어디까지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페이퍼를 좀 보고 참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직접 뭐 기존에 페이퍼가 없다면 뭐 트라이 앤 에러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세 조정하기를 좀 더 살펴보면 미세 조정의 특징 및 보전 범위는 대개 어떻다? 시행착오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는 한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뭔가 이게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6이 아니라 6에 5에 3이네요. 갑자기 점프한 것 같은데. 어, 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요. 그걸 이제 뭐 지금부터 얘기하겠죠. 근데 이때 이 미세 조정하는 방법은 학습 데이터 양이랑 이 도메인 유사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적고 도메인이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유사하고 유사하지 않고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2x2 조합을 하게 되면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적합한 특징 맵의 보전 범위를 이제 6.5절에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몇 가지 미세 조정을 또 좀 알아보면 이 미세 조정이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보다 반드시 나은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학습시킨다는 말은 VGG16을 랜덤 이니셜라이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신경망 모델은 맨 처음에는 그냥 초기값 자체가 랜덤이잖아요. 근데 완전 서로 다른 과업이에요.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학습 모델을 불러다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이 목표 도메인에서 내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보다 과연 나을까에 대한 의문점인 건데요. 그 답을 살펴보면 새로운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면 가중치를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 오차 함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최적의 가중치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된 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최저값과 가까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가중치가 수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학습 모델의 가중치를 로드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전이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미 한번 베스트 모델이잖아요. 한번 배웠던 녀석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수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어떻다?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보다 사전 학습 모델을 가져다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조정의 이점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가중치는 이미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며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서 재사용하면 한 번 최적화된 가중치를 대상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쩌다 가중치 수렴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신경망 전체를 재학습하더라도, 즉 미세 조정의 범위가 전체예요. 부분이 아니라 피처 이스텍트 전체를 재학습하더라도 완전 스크래치 단계에서부터 랜덤 이니셜,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모델이 완전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던,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학습하는 과정, 혹은 모델을 스크래치 단계에서부터 학습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것보다 학습도가 빠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미세 조정할 때 어떻게 학습률을 설정하냐인데요. 학습률은 무작위 값으로 학습하는 모델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미세 조정에서는 합성 곱층의 학습률을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지는 분류기 부분보다 무조건 작게 설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웨이트 값이요, 최저값 가까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막 웨이트를 미세 조정을 해야지 수렴 속도를 높이겠다고 빠르게, 혹은 값의 변동 범위가 크게 업데이트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학습률을 작게 설정해야 된다. 자, 6장 5절 적합한 전이학습 수준 선택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학습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즉 어떻게 우리가 어떤 레이어를 고정하고 어떤 레이어를 추가하고 어떤 레이어를 제거하고, 얼마나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고 고정시키고 고정시키지 않고, 이런 정도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이학습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두 가지였어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에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 과업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으면 많은 층을 학습시키기 어렵죠. 많은 층이라 하면 신경망이 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도가 높은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학습시키기가 어렵고, 또한 과적합을 일으키기가 쉬웠습니다. 왜냐면 이 모델은 너무 똑똑한 거죠. 그리고 문제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외워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미세 조정의 범위를 줄이고 원 데이터의 의존도를 높이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자동차와 배를 분류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특징을 다수 포함하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도 충분하죠. 네, 이미지넷 데이터라고 하는 1000 클래스 안에 이미 자동차와 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태스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같은 태스크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암 병병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이 적용하려고 하는 목표 도메인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미세 조정의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경만 전반적으로 약간 튜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기존 문제와 유사한가 유사하지 않은가, 데이터셋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미세 조정을 얼마큼 할 건지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데이터셋이 작고 도메인이 유사한 거, 혹은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크고 도메인이 유사한 거, 데이터셋 크기가 작고 도메인이 크게 다른 거,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고 도메인이 크게 다른 거,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시나리오인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고 두 도메인이 유사한 경우 어떻게 전이학습을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래도 이 원 데이터셋과 목표 데이터셋이 서로 유사하니까 사전 학습된 고수준의 특징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기억해 볼까요?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신경망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의 피처겠죠. 근데 여기는 저수준 같은 경우에는 엣지나 코너, 블랍 이런 것들이었고, 중수준은 요런 것들을 모아서 조합한 원, 사각형 이런 하나의 형태였고, 이 고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표 데이터셋, 해결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의 특징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얼굴 인식이면 얼굴, 그리고 비행기 인식이면 비행기의 파트들 혹은 비행기 전반적인 모습들이 이쪽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도메인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요 두 부분이 현재 과업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피처들이기 때문에 재학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도메인이 유사하니까 어떡한다? 그냥 쓸 수 있다. 이 고수준의 특징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따라서 특징 분류기 부분의 가중치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분류기 부분만 새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이쪽은 싹 프리즈 시키고요. 요 뒤에 있었던 FC 레이어, 소프트맥스 쪽만 재설계를 해서 새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개고양이 분류기 만들기 이런 것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미세 조정이 유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나리오 1번과 같은 경우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의 가중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재학습하지 않느냐? 목표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셋이 좀 넉넉했으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프리즈 시키지 않고 미세 조정을 했을 텐데, 미세 조정이라 하는 말은 파인 튜닝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저기서 되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요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은 요 상단에 이제 이렇게 영어로 같이 써주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기억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미세 조정이 유리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 추출기에 해당하는 층을 미세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과적합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으면 대상의 모든 가능한 특징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으면 재학습을 하게 될 경우 목표 데이터셋의 이제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가중치 값들이 막 변할 거잖아요.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의 가중치들이 막 변할 텐데, 그 녀석이 다양한 케이스를 다 모아놓지 않은 데이터셋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좀 무슨 말로 와닿지 않는지,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친구들을 설명을 하자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높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는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약간 유사한 문제도, 예를 들어 우리가 강아지의 정면 사진뿐만 아니라 측면 사진을 입력 영상으로 넣어도 강아지다라는 답을 내주고 싶은 거예요. 분류 문제에서는. 근데 학습 데이터에 강아지의 얼굴, 정면 모습만 모아져 있다 보니까 옆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으면 과적합이 발생해서 이런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미세 조정의 범위를 넓힐수록 신경망이 과적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파인 튜닝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얘는 좀 교수님이 들었던 얘랑은 좀 달라요. 목표 데이터셋의 개 이미지가 특정 날씨 조건, 눈이 오는 특정 날씨 조건에 국한되어서 촬영이 되었나 봐요. 되었다면 개의 특징으로 눈이 내린 흰 배경을 포착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씨에 찍힌 개 사진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데이터셋이 특정 조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파인 튜닝을 다 해버리면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날씨 조건이 좋은 날씨 조건 혹은 비가 오는 날씨 조건인 개 사진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 1의 설명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원칙은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으면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미세 조정 범위를 넓힐 때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는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요. 이번에는 유사하지만 큽니다. 이럴 때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시나리오 1의 해법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1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은 고정시키고 뒤에 새로운 분류기를 도입해서 그 부분만 학습하는 거였어요. 시나리오 1의 해법, 특징 추출기 부분의 가중치는 고정시키고 분류기 부분을 재학습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표 도메인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미세 조정 범위를 조금 적절히 넓혀도 과적합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도메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고수준의 특징도 서로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신경만 전체를 미세 조정 범위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60에서 80% 정도를 고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목표 데이터셋으로 재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밑에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이 충분하니까 미세 조정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말이잖아. 어디까지 미세 조정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전체를 다 재학습할 필요는 없고 학습된 신경망의 한 60에서 80% 정도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파인 튜닝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시나리오 1처럼 분류기 부분만 새로 학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좀 고수준이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중수준이나 고수준 정도를 미세 조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60배에서 80% 정도를 고정하는 게 좋다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것도 뭔가 지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 데이터랑 목표 데이터가 60% 유사하다, 80% 유사하다 이런 지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 유사한 정도가 조금 거리가 있으면 다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시나리오 세 번째,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작고 두 도메인이 크게 다른 경우입니다. 도메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거고 다를 경우 미세 조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방향과 원칙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도메인에 특화된 고수준 특징까지 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고수준의 특징은 어떻다? 학습할 때부터 해당 원 도메인에 완전 맞춰져 있다. 근데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서로 크게 다르다면 요 중수준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수준의 특징은 반드시 재학습되어야 된다. 앞쪽 층의 일부 저수준 특징을 고정하거나 특징 재활용 없이 전체 신경망의 미세 조정 범위로 삼는 것이 좋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데이터셋의 크기가 관계없는 상황에서의 얘기예요. 이 두 도메인이 크게 다르면 결국 전체 신경망을 미세 조정 범위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과적합이 일어나서 일반화 성능을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가.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 중용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신경망 전체를 미세 조정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즉 좀 미세 조정을 넓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넓게 설정하면 어떻다? 데이터가 적어서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걸 잡기 위해서 사전 학습된 신경망의 이제 뒤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만 어 파인 튜닝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여기가 특징을 고정이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두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를 고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여기를 신경망의 앞부분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특징을 고정하고 이 중수준이나 고수준을 인제 여기를 미세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쪼끔 사실 이것도 뭐 3분의 1 절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다 결국엔 트라이 앤 에러예요. 직접 하면서 이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 3번 같은 경우가 쪼끔 어려운 상황이죠. 시나리오 4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고 두 도메인이 크게 다른 경우. 뭐 이러면 사전 학습 모델 불러와서 그냥 쭉 전체 대해서 파인 튜닝 하면 됩니다. 보시죠.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므로 전이 학습 없이 전체 신경망을 처음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 뭐 굳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불러와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니까 스크래치 레벨부터 이제 학습을 하려고들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목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더라도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재학습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학습 시간이 빠르고요.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과적합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재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학습 시간이 빠르다. 교수님, 왜 사전 학습 모델을 해서 재학습하는 거랑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 뭐 우리가 결국에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웨이트 값, 이 코스트 펑션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여기 가장 미니마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전 학습 모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이고 랜덤 이니셜라이즈는 여기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글로벌 미니마 혹은 로컬 미니마라고 하는 요 미니마 지점에 근처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것이 이렇게 수렴하는데 좀 더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빠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4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각각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어떤 트릭, 어떤 팁, 뭐 어떻게 학습을 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고 도메인이 유사하면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특징 추출기로 사용한다. 네. 피처 익스트랙터는 그대로 고정하고 뒤에 부분만 그 새로 추가된 분류기 부분만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셋 크기가 크고 도메인이 유사하면 전체 신경망을 미세 조정한다. 크니까 미세 조정해도 되죠. 그리고 목표 데이터셋 크기가 작고 도메인이 크게 다르면 신경망의 뒷부분만 즉 하이 레벨 피처만 미세 조정하면 되고요. 데이터셋 크기가 크고 도메인의 유사성이 크게 다르면 신경망 전체를 미세 조정하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약간 미세 조정한다. 전체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나리오 1, 2, 3, 4에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 미세 조정을 할 건지에 대한 범위가 약간 다르고 실제로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전체 신경망을 미세 조정한다라고 적합한 접근법이 쓰여 있기는 한데 뭐 부분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적합한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사전 학습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유사한 태스크들 혹은 유사한 데이터셋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네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연구자 혹은 개발자들은요,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계속 서베이하고 찾습니다. 즉, 그게 데이터셋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참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살펴보기 위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논문을 본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어떤 방법론이 픽스되지 않은 춘추 전국 시대이잖아요. 딥러닝이라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한참 변화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과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는 머지않아 아웃 오브 데이트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론, 현 시점에서 밝혀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 논문 검색 혹은 블로그 혹은 어떤 기고문 혹은 좋은 매뉴얼 이런 걸 통해서 밝아져야 됩니다. 특히 오픈 소스 데이터셋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던 것처럼 현재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을 정리했어요. 요 본철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 놨고요. 근데 지금 요 강의 시간에 하는 데이터셋이 전체는 모든 데이터셋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찾아보면 좋으냐? 교수님이 생각할 땐 요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사이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2-3년 됐을까요? 저 사이트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은 약간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새롭게 만든 데이터셋도 올리고 그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어떤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의 성능도 리포팅하고 또 그런 한번 갖춰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을 때 또 저 사이트에 본인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논문을 링크를 걸어 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는 페이퍼 위드 코드가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바로바로 업데이트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때 요런 사이트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엠니스트, 패션 엠니스트, 이미지넷, MS 코코 요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엠니스트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손글씨 데이터셋이죠. 0에서부터 9까지 손글씨를 사람이 직접 쓴 걸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숫자를 써서 머신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기를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대표적인 데이터셋입니다.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C 언어 시간에 맨 처음에 에디터 창을 열고 무언가를 테스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헬로 월드를 프린트 해 보는 거죠. 이건 C 언어뿐만 아니라 파이썬 랭귀지도 그렇고 매스워크스도 그렇고 맷랩도 그렇고 어떤 랭귀지를 쓰든 우리는 맨 처음에 이 헬로 월드라는 출력을 통해서 인제 프로그램 랭귀지 테스트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모델, 어떠한 신경망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토익 젬플로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요. 이게 약간 크기도 적당하고 결과를 보기에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그 기본적인 합성곡 신경망으로도 이 정확도 99%를 달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어떤 간단한 테스트하기 위한 토이 데이터셋으로 쓰기에 쪼끔 부족해지는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는 거의 인제 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잘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는 우리는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학습 데이터로 제공되는 건 6만 장이고요. 테스트 데이터로 제공되는 거는 10,000장 정도 됩니다. 이미지는 모두 그 회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고요. 가로, 세로 크기는 28 바이 28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지나치게 단순한 앰니스트 데이터셋을 대체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앰니스트처럼 10개의 클래스를 갖고 약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도 적당한 볼륨, 아주 좀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볼륨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요 컨텐츠들이 단순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약간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모아놓은 거고요. 카테고리가 티셔츠, 바지,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운동화, 가방, 단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가지 패션으로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어때요? 조금 그냥 일반적인 앰니스트보다는 좀 복잡도가 있어 보이죠? 네. 다음은 이제 사이파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사실 요 사이파라고 하는 곳은 그룹 이름이에요. 그 연구 그룹 이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단순한 데이터셋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그룹에서 만든 데이터셋이 뭐 사이파 10, 사이파 100 뭐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룹에 이름을 붙여서 데이터셋 이름을 지은 거죠. 마치 우리가 무슨 이론 같은 거 만들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이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파10은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고요. 엠리스트 데이터셋보다 좀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이파 데이터셋은 컬러고요. 이 이미지 대상이 나타나는 방식도 제각각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엠리스트는 정확하게 28 x 28 안에 이게 되도록이면 딱 가운데에 이렇게 대상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 물체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뭐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이 이렇게 딱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좀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꼭 요 센터라이징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대상이 나타나는 방식도 제각각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10개의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30 by 32 크기의 이미지로 구성되고 각 클래스마다 6,000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죠? 클래스마다 6,000개니까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5만 장, 테스트 데이터는 10,000장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파 100는 요 사이파 10을 확장한 데이터셋으로 100개 클래스로 클래스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각 클래스마다 600장 정도의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00 클래스가 완전히 그 하이러키가 동일한 레벨에서의 100개가 아니라 20개의 슈퍼 클래스가 있고, 요 슈퍼 클래스 밑에 이제 서브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강아지 밑에 강아지의 종류가 존재하고 고양이 밑에 고양이 종류별로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레이블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파 10 데이터셋의 지금 예시예요. 말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마리만 이렇게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있기도 하고 여러 마리가 동시에 있기도 하고, 또 전체 모습이 아닌 부분 모습만 나와 있기도 하고. 어때요? 아무래도 그 손글씨 앰리스트보다 좀 더 복잡도가 높죠. 네.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도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전체가 나오기도 하고, 네, 이렇고요. 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네요. 지금까지 계속 현존하는 가장 큰 스케일의 분류 문제, 물체 분류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이미지넷 나라고 우린 얘기해 왔죠. 한번 그래도 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넷은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분류 알고리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최신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네. 이미지넷은 원래 물체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이미지는 웹에서 수집되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소싱 도구인 엠터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터커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레이블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크롤링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이게 개다 고양이다 해당하는 레이블을 사람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레이블을 주는 방식이 아마존 클라우드 소싱을 이용을 했고 수동으로 레이블이 사람이 직접 그 레이블을 다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지넷은 하나의 클래스에 1000개 이상의 이미지가 속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x1000에서 100만 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지넷을 활용한 대규모 물체 경진대회라고 하는 ILS VRC 대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미지넷이 VGG 네트워크로 구글 르넷으로 레지넷으로 성능이 몇에 도달했었다라고 하는 리포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요 ILS VRC라고 하는 물체인식 경진대회에서의 그 1등 했던 팀들의 성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넷을 활용한 그 싱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던 그 태스크가 사람의 성능,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 정도의 에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휴먼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놨었는데 고성능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ILS VRC 대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예시에 해당이 되고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예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앞에 사이파10이랑 되게 유사한데. 네,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예시가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와 같이 물체 여러 개의 1000개의 클래스를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살짝 얘기해주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 물체가 이 물체를 담을 때 영상의 한 50%에서 70% 정도를 꽉 차게 찍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분류 문제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전체에서 요만한 영역에 있는 요만큼만 찍혔어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영역이 너무 작아서 분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앤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하는 그 디텍션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완전 꽉 찼었고 센터라이징 되어 있었고 엠니스트처럼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채워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그게 한 교수님이 봤을 때 한 50% 정도까지는 차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태스크를 바꿔야 되더라. 이제 센터라이징 되지 않는 문제 혹은 지오메트릭, 그러니까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서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바뀌는 거죠.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을 모아놓고 성능을 높이는데 도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크기 스케일, 대상 물체의 스케일 너무 작아지면 어떻다? 네,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S 코코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또 2014년에 제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ILS VRC 데이터 대회가 종료되면서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좀 더 챌린지한, 이 데이터셋보다 좀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갖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막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겠죠. 왜냐면 더 어려운 문제를 또 자꾸 만들어 놔야 학자들이 도전을 하고 또 기술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간 기술이 여러분의 인더스트리 현장에 반영되기도 하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학자들이 풀지 않습니다. 아예 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점점 문제를 심플리파이해서 간단한 문제부터 만들어서 풀고 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또 풀고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풀고 하는 방식으로 연구라고 하는 게 진행되게 됩니다. 아무튼 2014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만들어서 공개한 MS 코코라고 하는 데이터셋은요, 여러 가지 비전 태스크에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제안되었어요.
물체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거, 뭐 그리고 아마 이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이 물체 인식이라고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앤 디텍션 쪽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일반적인 인식은 영상 안에 이렇게 사람 어디 있는지, 물체가 어디 있는지 자동차를 이렇게 박스를 치고 하는 방식으로 찾는데 세그멘테이션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곰의 쉐입, 사람의 쉐입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 물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은 바운딩 박스가 아닌 픽셀 레벨에서 이렇게 찾는 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세그멘테이션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을 때 이 강아지와 이 강아지가 서로 다른 강아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픽셀의 그 정답인 그라운드 트루스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보통 이제 동일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냥 강아지를 다 찾는 것들은 동일한 색깔로 칠해지게 되어 있는데 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두 마리의 강아지는 서로 다른 두 마리 강아지, 사람이 100명이면 사람의 100명을 다 다르게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태스크여서 좀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이미지 캡셔닝은 뭐 그런 거죠. 지금 요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할까요? 남자가 말을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이 뭐 어디에 모여서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걸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신체 부위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런 데 찾는 거예요. 여기 머리, 손, 다리, 허리 이런 식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도 사람의 주요 부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MS 코코가 지원하는 다양한 비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코코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을 좀 살펴보면 32만 8천 장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20만 장 이상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GT 레이블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물체 인식이나 이게 대상이 뭐다, 어디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도 되어 있고 이게 다 비싼 코스트 레이블이에요. 이미지 캡셔닝 뭐 설명하고 위한 이런 설명들이 있고 사람이면 위치가 어디가 있고 이런 레이블들.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GT,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 레이블을 부여한 게 20만 장 정도라는 거고 대략 물체 카테고리는 한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이에요. 구글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 그리고 지금도 아마 수집과 가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맨 처음에 교수님이 이 구글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지? 어떻게 데이터셋을 이렇게 모든 데이터셋을 레이블링 하지 않고 일부만 레이블링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기존의 데이터셋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놓고 잘 가공해서 잘 레이블링해서 한 번에 공개하는데 애초에 너무 많으니까 구글이 그냥 계속 버전업을 할 테니까 중간 버전을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구글 오픈 이미지는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 요 책이 작성된 시점에는 900만 장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필 시점이라고 책에 쓰여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구글에서 계속 사람을 사서 레이블링을 하고 있어서요. 구글 오픈 이미지의 특징은요. 이미지들이 대부분 수천 가지 물체 클래스에 걸쳐 있는 복잡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 하쉬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의 영상들을 모아놨어요. 정말 사람을 찾는데도 정말 작고 뭐 배경도 정말 복잡하고 정말 리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식 분야 끝판왕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특히 이들 중 200만 장 이상이 사람이 직접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범위를 태깅했어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태깅했다는 말이 이렇게 어노테이션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구글 덕분이죠. 그리고 태깅된 물체의 종류도 한 600 정도의 클래스가 있고요. IRS VRC 데이터셋 대회나 MS 코코 데이터셋 대회처럼 구글 오픈 이미지도 오픈 이미지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챌린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다? 계속해서 이 복잡도가 높아진 정말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셋에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학자들의 커뮤니티인 거죠. 어때요? 구글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의 예시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치가 태깅된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태그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진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나 뭐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사진에 아주 자세한 태깅이 잘 달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태깅이 달려야 뭐 이미지 캡션인과 같이 설명이 사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셋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또 캐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이제 페이퍼 위드 코드라고 하는 곳은 정식 논문이 나가는 게 좀 필수적이에요. 즉 학자들이 뭐 국제 우수 학술 대회라 불리워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자기의 우수한 연구를 발표하고 좀 서로 학자들에게 인정받은 데이터셋 혹은 방법론을 페이퍼 위드 코드에 올리는데 반드시 또 그렇게 꼭 모든 연구, 즉 그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방법론만 어 좋은 연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인더스트리에 있거나 혹은 연구자가 아닌 주로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도 되게 제공되는 데이터셋 혹은 뭐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셋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주로 태글 오픈 데이터셋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셋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캐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곳에 공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데이터셋 외에도 캐글에서도 좋은 데이터셋을 구할 수 있는데요. 캐글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한 경진대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데이터셋 외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오픈소스 데이터셋이 공개되고 있어서 이들 데이터를 경험하며 각 데이터셋이 가진 클래스나 유스케이스를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 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공간이 가장 좋은 게 캐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픈소스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오픈소스 데이터셋이 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과업,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간단히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전이학습이라는 걸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요. 6.7절과 6.8절에서는 프로젝트 두 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선 서로 다른 전이학습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와 고양이 분류기를 만드는 태스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우리는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활용을 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 분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내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비슷합니다. 비록 예시가 개고양이지만 이게 이제 개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컵 분류기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분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우리는 사전 학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시나리오 1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 데이터셋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새롭게 모은 목표 데이터셋 규모가 작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유사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네, 피처 익스트랙터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분류기만 재학습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전이학습 방법을 구현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전철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코드를 확인을 할 때 전처리 부분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전처리를 조금 코드를 책에서 좀 준비를 해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VGG16을 사용했을 때 약 96%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7가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전처리하고, 사전 학습된 모델 가중치 로드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고정할 건지 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분류기를 그 기존의 어디는 제거할지 설정하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망을 컴파일하고 모델을 재학습을 하고 모델 성능을 평가합니다. 자, 이 부분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처리인데요. 전처리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 케라스에서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대요. 교수님도 이제 요 책 보면서 이제 케라스를 처음 썼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거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주어진 데이터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좌우 플립, 위아래, 상하 플립, 플립은 이렇게 뒤집는 거죠. 혹은 로테이션,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뒤집기도 하고, 이만큼을 잘라서 얘를 다시 리사이즈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크랍 앤 리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 중에 한 가지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지금은 편의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했던 전처리는 배치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배치 사이즈 10으로 설정했잖아요. 학습 데이터는, 테스트는 30, 이런 식으로 전체가 예를 들어 1000장이 있을 때 배치 단위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죠.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배치 사이즈 자동으로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타겟 사이즈 이미지 설정해주면 입력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32 x 32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타겟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즈도 해줍니다. 요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의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VGG 모델을 다운로드 받죠?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include 탑을 false로 받으니까 뒤에 분류기는 제거하고 받았네요. 그리고 다음 특징 추출 부분 가중치를 모두 고정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죠? 트레이너블의 옵션을 false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류기는 여기 부분은 제거했으니까 추가를 하면 되는데, 추가하는 코드는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미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주소 가져오고 FC 레이어 추가해야 되니까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 넣고, 이 플래튼은 1차원으로 변환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약간 다른 건 앞에서는 이 부분만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태우는 유닛 2개인 그 레이어 하나만 추가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64짜리도 하나 더 추가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드랍아웃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요게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 새로운 분류기를 좀 더 개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유닛이 64개인 전결합층을 추가했고 배치 정규화층과 드롭아웃층, 소프트 넥스층을 각각 하나씩 추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넣고 빼고에 따른 성능을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이 준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델 컴파일하고 재학습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모델 컴파일, 그리고 이게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해야죠. 우리가 학습을 다 마쳤으면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고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먼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드. 지금 여기는 이름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다 함수니까요. 먼저 테스트 데이터의 이 리스트가 쭉 있고, 그거를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텐서로 만들어서 프리프로세스 한 결과를 이렇게 담도록 되어 있죠. 쭉 따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 역할이 있어요. 이 패스 투 텐서는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뭘 하냐, 여기 보시대요. 로드 이미지. 네. 내가 경로를 주면 읽어서 담고요. 이 IPL 이미지를 이제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로 담고 그거를 리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쌓는 거죠. N, H, W, C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2, 4, 2, 4, 3이면 이 N개가 100개에 배치면 100바이 2, 4바이 2, 4바이 3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이 이렇게 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이렇게 성능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말고 모델에 프리딕 해가지고 직접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는 앞부분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는 뭐 특징 추출기로 쓰거나 전체 모델을 그냥 갖다 쓰는 거 말고 마지막 핵심이었던 파인 튜닝 하는 방법, 미세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미세 조정을 할 건데 지금 다룰 이 예시는 목표 데이터셋의 규모가 작고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이 매우 다른 시나리오 3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스크는 10가지 수화를 구별할 수 있는 분류기를 구축해 보자 라는 거고요. 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클래스 10개, 이미지 크기가 100x100, 색은 RGB, 지금 3채널로 준비되어 있고 훈련 데이터 1712, 검증 데이터 300, 테스트 데이터 50, 매우 적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재학습할 수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절차는 같죠? 같은데 이제 이 부분 어디를 고정할 것인가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과 비슷하니까 쭉 살펴보시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어디 갔냐, 프리즈를 어디를 시킬 건데,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프리즈 시키지 않고 일부를 고정한다라고 하는 부분 바뀔 거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세요? 어디까지를 내가 이 트레이너블을 false로 바꿀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뭐 5개, 5번째 레이어까지만 풀겠다라는 것에 해당하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뒤에서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false라는 부분이니까 앞부분 거고, 앞부분에서 몇 개 번째까지를 가져올 건지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교수님 방금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네, 여기는 새로운 뒷부분 분류기 추가하는 부분이 10개네요. FC 레이어 10개. 왜 10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분류하려고 하는 게 10개의 손동작이었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10개 태울 거고, 별도의 이 플래튼과 이 FC 레이어 하나짜리 사이에 별도의 뭐 아까 앞에처럼 64 이런 게 없네요. 별도의 층을 쌓지는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 때린 다음에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모델을 바꿔가면서 튜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모델을 수정해서 성능을 좀 더 높인다라고 하는 직관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베이스라인 딱 구축하고 나서부터 약간씩 약간씩 튜닝을 하면서 성능을 높이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뭐 같습니다. 책에 이 부분이 없어서 지금 교수님이 코드에서 가져왔어요. 네, 이것도 뭐 데이터 텐서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에서 성능 테스트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코드를 가볍게 스키밍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수님처럼 코드를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코드를 한 번씩 타이핑 해보면서 빠져있는 모듈들을 채우셔야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 돌리는데 분명히 빠져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이학습 프로젝트 두 가지를 프로젝트로 한번 해봤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견종 분류기를 코드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전이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직간접적인 방법 세 가지를 모두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과업을 받았을 때 나는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학습 모델을 가져다가 미세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 여러분들이 네, 아닙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6.9절 정리인데요. 전이학습은요, 분류 또는 물체 인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매우 좋습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겠죠. 전이학습은 원 데이터셋과 학습된 지식을 목표 데이터셋으로 옮기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이 원 데이터에서 배웠던 지식을 목표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리고 학습에 소요되는 계산 자원이나 학습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망은 층수가 깊어질수록 더욱 복잡한 특징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레벨 피처일수록 특정 이미지에 가까운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망 앞쪽 로레벨은 직선과 모서리가 같은 저수중 특징을 학습하고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뒤쪽으로 층 갈수록 특정 이미지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의 출력이 두 번째 층의 입력으로 되고, 또 두 번째 층의 출력은 세 번째 층의 입력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이 고수준의 특징이 학습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선과 모서리의 컨비네이션으로 중수준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원이나 사각형들이 만들어지고, 또 원이나 사각형들의 이런 특징들의 조합을 통해서 뭐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눈, 코, 입의 조합을 가지고서 사람 얼굴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얼굴이 피처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 입력이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요 단계가 부여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학습 방식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잠시만요. 전이학습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분류기로 사용하는 방식, 두 번째가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방식, 세 번째가 이제 미세 조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분류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다? 그냥 가중치 다 고정하고 재학습 학습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다. 특징 추출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추출기 부분은 가중치를 고정하고 그 위에 분류기 부분 재설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은 이제 특징 추출기 피처 이스테이터의 일부 층을 고정시키지 않고 재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일부를 고정할 수도 있고 모든 층을 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학습된 특징을 다른 신경망으로 옮기는 과정, 옮길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가중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VGG 16
가중치를 값으로 받아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과정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사용하는 거 이런 방식은 목표 데이터셋의 규모와 원 도메인과 목표 도메인 유사성에 따라서 결정짓게 된다. 전이학습 방법이 결국엔 요 두 가지로 어떻게 할지 결정짓게 된다라는 말인 거고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파인 튜닝은 약간 스크래치 레벨부터 학습하는 방법보다 학습률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 왜냐면 이 미세 조정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학습된 이런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도달해야 되는 미니마라면 이 정도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률을 그렇게 한 번에 크게 높일 필요 없이 작게 설정해서 하면 된다. 근데 만약 보통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 랜덤 이니셜라이저를 시작하는 러닝 레이트가 0.1 혹은 0.01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얘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이하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장 전이 학습의 요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 트레인드 모델이라 불리워지는 사전 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모델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신경망 모델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가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터 일부를 바꿨다거나 혹은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좀 바꿔봤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어떤 모델 수정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 인공신경망 설계 능력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닙니다. 약간의 튜닝, 모디피케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태스크를 위한 새로운 모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들과 방금 이야기했던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 AI 모델 설계 혹은 튜닝 접근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가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약간의 모델 수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이학습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